삼성전자만 갑니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금요일이 좀 변곡점이 될 수는 있잖아요. 그럼 일단은 금요일까지는 삼성만 가는 장 소외될 수밖에 없다. 다른 주요 반도체주가 아닌. 네, 뭐 금요일이 이제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있으니까 그날은 이제 뭐 혹시라도 이제 기관 투자자들 중심으로 세론이 그렇죠. 나올 가능성을 지금 미리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네, 삼성전자 지금 최근에 이제 주가를 끌어올린 주요 주체가 기관 투자가들보다는 외국인들 힘으로 인해서 올라온 부분이 더 크죠. 그래서 금요일날 이제 단기 변동성은 좀 있을 수 있는데, 지금까지 이제 최근 들어 삼성전자를 끌어올렸던 외국인들이 금요일날 세론이 안 나오고 별 움직임이 없다라고 하면 그 흐름은 잠깐 뭐 숨고르기 이후에 제가 봤을 때는 계속 다음 주에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제가 하나 걱정하는 게 있는데요. 잠깐만 하나 그거 보여드릴까요? 그러면 먼저 이야기하신 김에 엔비디아입니다. 네. 물론 엔비디아가 쉬는 사이에 삼성전자가 지금 열심히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다른 흐름 이제 디커플링이 될 수도 있죠.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번 시장의 가장 뭐 대장주는 누가 뭐래도 엔비디아 형님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엔비디아 아버지지 거의. 네. 나중에 할아버님까지 가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엔비디아가 이번에 저는 이제 이 차트상으로 좀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으로 이번 주에 주의 깊게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무슨 이야기냐면요. 지금 연초 이후가 여기가 연초인데요. 지금까지 보시면 주황색 선이 20일 이동 평균선이라고 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주요 이동 평균선인데, 한번 여기 깼다가 이번에 위기 한번 왔다가 여기 딱 걸려 있거든요, 지금. 근데 만약에 이거 지키지 못하고 내려오는 그러한 그림이 되면 많은 분들이 이제 기술적 분석 공부하실 때 안 좋은 패턴으로 봤던 쌍봉의 이제 모양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케이스가 그러면 과거의 빅테크 중에 누가 있었냐 이렇게 쭉 차트를 가지고 한번 찾아보니까 안타깝게도 애플이 작년 하반기인데요. 여기가 8월 달입니다. 작년에 여기가 8월 달인데 21선 타고 쭉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깬 적이 없이 잘 올라왔는데 여기에서 이런 패턴 만들고 갑작스럽게 큰 폭으로 하락하는 하락 변동성이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엔비디아가 혹시라도 저런 추세가 좀 만들어지면 아무리 삼성전자라고 하더라도 약간의 영향을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 주에 삼성전자 실적 발표 흐름 보면서 일단 엔비디아의 저는 좀 기술적 부분도 우리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이 같이 좀 체크를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면 저 애플이 저러고 사실 작년에 저때 8월, 9월, 10월 장이 많이 빠졌거든요. 한 10% 가까이. 그래서 그때 또 하반기도 맛이 간다고 얘기했던 분들이 많은데 결국은 이제 11, 12월 많이 올라가지고 해결했거든요. 그럼 만약에 엔비디아가 저런 식으로 쌍봉 만들어서 20선을 깨면 그때처럼 한 3개월 주식이 옆도 아니죠. 꽤 많이 밑으로 하락을 한다까지도 염두에 둬야 돼요? 아니면 그냥 깨고 다시 그냥 가는 정도의 장으로 보세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나쁘게 본다면. 일단 뭐 최근에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약간의 변동성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은 저는 이제 다음 주에 있을 일단 총선이 우리나라 이제 선거가 있잖아요. 수요일날 이제 선거가 있는데 일단 선거 때를 중심으로 약간 숨고르기는 좀 할 것 같아요, 저는. 왜냐하면 선거를 앞두고 일단 기대감, 모멘텀, 뭐 정부에서도 사실 밸류업도 이제 이야기를 하시면서 많은 부분들이 이제 증시를 끌어올린 부분이 있는데, 뭐 선거 결과에 따라서 약간의 좀 이제 힘이 빠질 수 있는 동력이 이제 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선거 결과에 따라서 약간의 변동성이 시장에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고, 5월달에 이제 엔비디아가 B200인가요? B200이랑 또 실적 발표가 있죠. 있죠. 그래서 그때 엔비디아가 모멘텀을 만들어내지 않는다라면 조금 이제 숨고르기 할 수 있는 분위기는 쌍봉에다가 총선까지 해서 그 정도. 그런 흐름을 일단 생각해 두고 대신에 이제 외국인 수급 삼성전자는 어쨌든 외국인 수급으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 부분 체크하면서 좀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뭐 그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은 3호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우리 이승희 씨가 얘기한. 3호장이 뭐라고 그랬죠, 근데? 삼성전자만 오르는 장. 그걸 3호장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채팅창에서 애청자님들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저도 오늘 처음 들었어요. 뭐 그런가 보다 해야죠, 뭐. 그러면서. 근데 그렇게 하면 주식을 못 하잖아요. 그런가 보다 하면은. 다
인포맥스를 보셨으면 다 그러니까 지금 그럼 다시 제가- 문을 그렇지. 제가 이렇게 질문 네, 드려볼게요. 그렇지. 그러니까 현상에 대한 소감보다는 네. 그러면 다들 3호장을 걱정을 하는데 정말 3호장이라고 할 만한 상황인지 정말 삼성전자가 이렇게 계속 가는 장인지 아까 이제 팀장님께 여쭤본 것처럼 금요일을 기점으로 꺾일 수 있는 아니면 여러 가지 변수들이 내재되어 있는 뭔가 그 보이지 않는 변수들이 많은 건지 네. 아니면 시점까지 알려주시면 더 감사하고요. 무슨 제가 뭘 그걸 다 왜냐면 언제 팔지 너무 고민된단 말이에요, 대표님. 아, 그러세요? 네, 저 같은 분들 많으실 거예요. 수익이시죠? 이제 수익인데, 수익이겠죠 이제는. 근데 저 같은 그러니까 아직 안 올라오신 분들도 있을 거고 올라오신 분들도 그동안 너무 몇 년을 고통받으셔서 한 2년. 네. 이제 그냥 먼저 팔기 싫은 거예요. 근데 알잖아요. 우린 추세가 언젠간 꺾인다는 걸. 그럼 3호장 빼고 이렇게 여쭤볼게요. 언제 꺾일까요? 별걸 다 이제 언제 덜어낼까요? 네. 제가 무슨 두 가지에 그런 대한 능력이 저는 답변을 없고요. 하시면 돼요. 예, 근데 수익이시면 네, 전망 정도로 하시죠. 파시면 됩니다. 지금 예, 수익이시면 파시면 익절은 언제나 옳습니다. 0.1% 익절인데. 아 진짜요? 아니 그런 예. 그런 네. 분도 계실 수 있잖아요. 좀 더 일단은 구체화시켜 예, 주셔야죠. 네. 몇 가지 쭉 말씀드릴게요. 왜 이렇게 마음이 급하세요?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아, 죄송해요. 그럼 예, 예. 본인의 일이 되면 급합니다. 아, 원래 그건 그런 그렇습니다. 겁니다. 좀 네. 사심이 약간 들어갔나요? 네. 이제 제가 보기에는 미국 시장에서 그걸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마이크로 테크놀로지. 이게 올라가면서 삼성전자가 움직였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변화가 더 삼성전자에 직접적인 영향을 줬고 지금은 주도주가 미국 시장에서 마이크로 테크놀로지입니다. 마이크로 이게- 웨스턴 디지털이 많이 올랐습니다. 웨스턴 디지털이 이제 뒤늦게 움직이긴 하는데 네. 이게 그런 경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2분기 전망 보게 되면 D램보다 낸드가 더 강할 것이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 삼성도 이제 당장 가격 확 올렸지 않습니까? 25%?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기대감이 좀 커서 메모리의 재발견. 그러니까 지금 같은 시기에 낸드가 이게 SSD로 쓰이고 이게 영향력이 커질 텐데 당연히 이쪽 봐야지 그러면서 약간 엔비디아가 쉬면서 이쪽으로 몰려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직접적인 메모리와 연결돼서 보게 되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봐야 되는데 문제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이제 다들 목표가 막 퍽퍽 올립니다. 3위 업체가 2위, 1위 업체를 끄는 것도 참 특이한 현상이에요. 네. 메모리 업계에서. 근데 국적이 다르잖아요. 그걸로 이제 네. 이제 먹고 그렇죠. 사는 거죠. 네. 만약에 미국 가서 상장하면 안 될까요? 저는 삼성전자랑 무관한 아, 상황입니다. 예. 저한테 아, 얘기하시면 곤란하고요. 따로 직접 얘기해 주시죠. 제드래곤님이신 줄 알고. 네. 근데 생각만 해도 좋네요. 아, 네. 아, 저 옆에 앉아 있는 게 좋네요. 예. 갑자기. 네. 네. 아 그러네요. 예. 네, 정보를 여쭤볼 수 있잖아요. 네. 아 그래도 그건 큰일 납니다. 아, 예. 해본 네. 소리예요. 비공개 정보는 안 그렇게 되죠. 이용하시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일단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네. 약간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좀 조정을 시키고 가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런 거 확인하고 어차피 이제 목표가 다 올려놨기 때문에 네. 약간 여유는 있을 텐데 이게 엔비디아랑 비슷하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아직 목표가 여유가 있는데 그러면서 살짝 좀 흔들렸다가 그 다음에 다시 움직이게 되면 여유는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관점에서 움직이게 되면 삼성전자는 오늘 보였던 85,000원 1차 고비일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런 관점 쪽에서 85,000원이 지난번 월봉 보게 되면 그 96,000원 가기 위해서 딱 출발했던 그 자리예요. 그러니까 필의 침맥 그렇죠. 거기죠. 딱 맞아요. 네. 네. 거기고 한 3달 동안 거기서 왔다 갔다 하다 빠지기 시작한 점입니다. 네. 근데 거기가 일단 여기가 의미 있는 쪽이고 저라면 내일 같은 날 또 85,000원 이상으로 한번 훅 섰잖아요. 네. 비중 줄이겠습니다. 아, 그래 놓고 부분 매도 예. 정도. 해서 흔들리면 더 사면 되잖아요. 거기다 이제 아까 팀장님 말씀하셨듯이 또 새로 나올 수도 있고 변수가 그렇게 되면 있으니까요. 네, 거기서 이제 대비하면서 다 파실라는 얘기 아닙니다. 네. 근데 항상 주식은 주도적인 종목은 다 팔았더니 또 가네 이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모멘텀을 계속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중요한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오늘 시장에서 보니까 매크로 지표가 조금 이제 좀 걱정이 됐는데라고 하는데 이게 현실화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항상 매크로 지표에 부담이 되게 되면 뭐가 먼저 시장에서 영향을 끼치냐면은 약한 고리가 먼저 깨집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바이오가 오늘 뭐 찌라시도 돌고 뭐가 어쩌다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일단 5개월 동안 올라왔어요. 네. 그러니까 뭐 약간 꿀럭꿀럭하다가 한 2, 3, 한 2달 만에 이렇게 쫙 올라온 종목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차익 실현 욕구도 있고 거기다 나오는 지금 달러가 이제 100원 넘기려고 하고 있고 거기다가 10년물 국채금리 다시 4.3으로 들어왔습니다. 이거 한국 입장으로 보게 되면 신흥국 입장 쪽으로 보게 되면 그렇게 썩 좋은 시도가 아닌데 이거를 잘 넘어가나 싶었더니 아니나 다를까 뭐 중소형주 이쪽부터 이제 우르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마 요거 안정 못 시키게 되면은
조금 좀 탄력들이 좀 떨어지지 않나. 그러니까 가는 쪽은 어차피 지금 이쪽은 잡아놓고 수급 지난번에 저PBR과 똑같은 얘기죠. 저PBR 쪽도 그때 매크로 지표 또 4.3 10점을 갔었을 때도 버텼습니다. 이런 쪽들은 수급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또 보게 되면 그때 반도체 안 좋았어요. 반도체고 뭐건 다 밀리고 수급 들어오는 것만 움직였습니다. 네. 이번에 또 수급 들어오는 건 버틸 겁니다. 근데 거기 나머지 쪽들은 힘들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이 겪는 흐름들이다라고 보게 되면 또 거기다가 오늘 오전에 비트코인이 와르르 무너지더라고요. 네. 네, 그것도 하나의 시그널이면 시그널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좀 아닌 것들 좀 이렇게 솎아내기 시작해서 네. 차라리 어차피 반도체가 이번 사이클엔 다 할 거니까 흔들리게 되면 차라리 반도체를 더 사는 더 사는 게 낫다. 그런 네. 쪽으로 쓰일 네. 그 자작나무 마련해라. 나무 장작의 역할을 하면서 그렇게 네. 보시는 게 더 좋지 않나 싶습니다. 팀장님, 제가 그리고 사실 바이오를 갖고 오셔서 바이오 얘기를 너무 여쭤보고 싶었던 게 사실 미국 바이오는 한 달 전부터 고점이 나와서 빠지고 있었어요. 네, 네, 그래서 네. 미국의 그 바이오 종목들 모아놓은 것들이 10% 정도 고점을 현재 이미 하락을 한 상태인데 공교롭게도 지난주쯤에 최근에 완벽한 주도주라고 하신 알테오젠의 대주주가 주식을 팔고 나갔고요. 근데 제가 이제 2015, 16, 17, 18 바이오 할 때도 느꼈던 건 당시에 대장주였던 모 회사가 그 당시에 대주주 외부 투자자긴 그때는 했었지만 주식을 팔고부터 고점이 만들어지면서 그 밑에 있던 뭐 신라제니니 무슨 뭐 헬릭스미스 그러니까 바이로메드 이런 애들도 쫙 무너지고 그때 바이오가 꺾였거든요. 네, 네. 지금 이거를 미국장이 밀려서 그냥 아까 얘기한 바이오적인, 그러니까 매크로적인 걸로 빠진 건지 아니면 약간 그동안에 올랐던 바이오의 논리가 깨지면 예를 들어 오늘 레고캠 같은 것도 많이 빠졌거든요. 그렇게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답을 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심플하게 미국장에 빠진 거면 사면 되는데 그게 아닌 거면 좀 문제가 되거든요. 일단 그 대표님께서 이제 금리 이제 4.3% 올라갔다. 환율 얘기도 해주시고. 이야기해 주고 예. 환율 이야기도 하셨는데 일단 금리 가장 취약한 바이오 업종에 오늘 영향을 좀 준 게 아닌가 싶고 매크로 때문이다. 매크로 영향이 있었다라는 생각이고 그리고 이제 또 바이오 기업들 시험 관련돼서 임상 관련된 안 좋은 뉴스들도 좀 나오고 심리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좀 타격을 입힌 게 아닌가 싶고 또 하나는 우리 이제 이번 주인가요? 5일부터인가? 그 AACR이 미국 아마케가 이번 주 이벤트를 앞두고 있죠. 근데 요즘은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저도 이제 이렇게 바이오 관련된 트레이딩 할 때 이제 생각을 해보면 좀 당일이나 아니면 전날 정도에 이제 팔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네. 요즘은 한 일주일 전 먼저 이제 반영해서 팔고 움직이는 이러다가 거죠. 1년 전에 팔겠네요. 그래도 점점 이제 이게 시간이 이제 한 달 전, 그건 좀 심한 것 같긴 한데, 네. 어쨌든 요즘은 좀 빨리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이벤트가 가까워지면 가까울수록 누군가는 이제 팔 건데, 좀 먼저 움직이자라는 부분들이 분명히 좀 있는 것 같고, 네. 특히 근데 이거 잠시 여쭤보고 싶은 네. 게 방금 말씀하신 암학회 같은 경우에 이야기가 나오면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해 하시거나 말씀하시는 게 AACR이라고 하는 암학회보다 임상종양학회 ASCO 이걸 더 봐야 하는 게 아닌가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네네네네. 간혹 계시더라고요. 네네네. 어떤 의견 가지고 계세요? 그거는 이제 제 기억으로는 6월에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렇죠? 맞습니다. 6월이기 때문에 지금 한 2달 정도 남아 있는 이벤트라서 이번에 한번 위기를 잘 넘기고 네. 오히려 주가가 빠지면 다시 한번 이제 아스코 말씀하신 게 아마 아스코 네. 이벤트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이벤트를 앞두고는 다시 저점을 한번 찾아봐야 되는 그런 자리인데. 그럼 이 네. 사실 유럽 종양학회까지 하면 3대 암학회가 있는데 그쵸, 있죠. 네. 여기에서 세 개 중에 뭐 하나가 더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보다는 일단 미국 증시만 놓고 봤을 때 두 개 중에 뭐가 더 크냐보다는 그냥 그때그때 그 상황을 보고 그쵸. 대응을 해라 네네네. 이 정도로 지금 정리하시면 되는 누가 참여하느냐에 따라 네. 달렸습니다. 그렇죠. 기업들이 참여자들. 또 예, 네. 근데 이거는 장이 바이오는 그거는 분위기죠, 사실 뭐 별로 또. 중요하지 네. 않고 저는 보고요. 좋을 때만 영향을 미치고요. 이게 한번 미국이 꺾이면 그쵸. 백약이 무효인 경우가 많다는 걸 제가 꼭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심리가 네. 너무 많은 부분을 차지하다 보니까 네. 바이오는 이건 우리가 밸류를 하기에는 쉽지 않은 영역이잖아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뭔가 분위기가 매크로도 안 좋아지고 이런 상황에서는 가장 먼저 불안해서 때릴 수 있는 게 또 바이오 섹터고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오늘 기관 투자가들이 업종 중에서 시총 대비해서 가장 많이 판 게 바이오 업종 생명과학이거든요. 네. 그러면 기관 투자가들도 그렇게 액션을 취하고 있고 대부분의 우리 방금 말씀하신
이번에 시세를 주도했던 대표적인 종목들이 21선을 다 깨고 지금 네. 내려오는 그러한 그림입니다. 예. 전반 똑같은 그림이 예.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단기간에 그러한 생명선이라고 불리는 중요한 이동평균선을 회복하지 않는다라면 최근에 들어왔던 20일 동안에 들어왔던 본들은 고점에서 지금 다 물려있는 가격대가 그렇죠. 될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한 가지만 제가 조금 더 보여드리면 이 바이오 이야기를 먼저 꺼내셔서 네. 저희가 이슈가 준비된 순서가 있었는데 좀 지금 약간 네. 변경이 네, 됐습니다. 뒤쪽에 네. 있는데 네. 요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생명과학 업종과 제약 업종, 바이오 업종과 제약 업종의 신용 잔고를 한번 오기 전에 한번 그려봤거든요. 네. 최근에 신용 잔고 아마 20조 원 정도까지 올랐다, 목에 찼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바이오 오를 동안 그러면 이쪽은 신용 잔고가 어떻게 됐나 궁금해서 제가 한번 그려봤는데 네. 마찬가지로 여기도 보시면 생명과학 업종이 이렇게 올라왔죠. 여기 올라왔죠. 근데 20일선 깨고 지금 주요 종목들이 다 신용 올라온 종목들이 무너지죠. 이렇게 돼버리면 요거 빨리 회복 못하면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네. 악순환이 또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바이오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반도체보다는 오히려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고 조금은 후순위로 투자를 약간 좀 기다렸다가 저점 잡는 거를 보고 그때 한번 보시는 게 어떨까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바이오는 그럼 예를 들어 아까 얘기하신 거 대표님이 얘기하신 거를 전략으로 바꾸면 바이오를 좀 차라리 이럴 때 줄여서 반도체 흔들릴 때 반도체를 더 사는 게 맞는 전략이겠네요. 저희가 보통 볼 때 네. 아까 말씀드렸던 거 약간 연장해서 보게 되면 그러니까요. 오늘 인터넷 관련된 카카오 자리 보셨나요? 오늘 많이 빠졌던데요. 네. 카카오. 네. 인터넷주가 왜 갑자기 이랬을까요? 이것도 외국인이 이제- 계속 팔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랬냐면은 네. 네. 왜 그래요? 매크로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매크로 금리 때문이다? 때문에. 예. 카카오가 잘 올라갈 때는 네. 그러니까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랑 비교해 봤을 때 거의 반대로 움직입니다. 빠지면 인터넷 쪽 성전주 다시 가야지. 이번에 위메이드가 강했었을 때 물론 개별적인 호재도 있었지만은 그때가 다시 약간 그랬었을 때 게임 뭐 엔터 뭐 이런 인터넷 이런 종목들은 민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쪽은 미국의 금리 인하하면서 또 레벨 다운이 되기 시작하면서 그때 움직일 종목적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먼저 그래도 6월달에 금리 인하할 거야 그러면서 이런 감이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서 먼저 움직였던 게 바로 매물화 되네요. 그리고 또 바이오는 혹시나 이제 매매하시면서 좀 참고가 되시라고 말씀드리게 되면 저는 사모펀드 중요하게 봅니다. 수급이 수급 중에서 네. 벌써 한 3, 4일 전부터 강하게 빠져나가더라고요. 네. 그게 제일 찝찝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거 고점에서 걔네들이 그렇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그리고 만약에 돌리잖아요. 그러면 누구보다 먼저 그 냄새 딱 맡고 들어오는 쪽이 사모펀드 쪽입니다. 예. 그래서 바이오 쪽은 연관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거 미리 한번 체크해 보시고 그러면 아직은 그래서 얘네들이 뭐 하냐?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그냥 지난주부터 사모펀드는 삼성전자밖에 안 삽니다. 네. 딱 보면은 수급 동향 보게 되면 그것만 집중적으로 매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여기서 놓치게 되면 내가 적어도 벤치마크에서 못 따라간다는 강박관념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먼저 밀려 들어가면서 시장을 대응한다. 그러면 그것도 하나의 또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거는 또 바이오는 한번 흔들리게 되면 안정 좀 받아야죠. 근데 아마 그래도 만약에 가장 먼저 자리 잡는다. 그러면 알테오전일 겁니다. 네. 그게 주도주였으니까. 그렇죠. 네. 근데 그거에 대한 동향들은 좀 보시되 잘못하게 되면 또 반등 시도하는데 저항 맞고 또 흔들리고 이게 몇 차례 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을 확인하시면서 좀 타이밍은 좀 잡아가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약 바이오 이야기를 했고 지금부터는 팀장님 장표 준비하시기 좀 편하게 순차적으로 준비된 이슈 가보도록 할게요. 환율 이야기 좀 해봐야 되는데 달러 원 환율이 지금 1,350원 돌파했는데 이게 5개월 만이에요. 근데 사실은 뭐 이제 이런 수치도 수치지만 항상 거기에 따른 파장을 저희가 주시하게 되잖아요. 시장의 어떤 리스크 측면에서 어떻게 작용할지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네, 뭐 환율은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제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환율이 약할 때 외국인들 조금 수급이 안 좋고 우리나라 원화가 강해질 때 외국인 수급 좋고 증시도 올라가는 그런 그림들은 이제 다들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최근에 오늘이죠. 오늘 뭐 장중에 1,350원을 돌파하는 그러한 그림이 나오니까 시장은 좀 위축될 수밖에 없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제가 우리 바이오, 제약 바이오 신용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전체 시장의 이제 신용 잔고를 한번 추이를 그린 거를 한번 보시면 연초에 한 17조 정도였는데 최근에 20조 정도까지 이렇게 올라오는 상황이 전체 시장입니다. 이거는. 근데 이거를 이제 분해를 해보면
검은색이 코스피고 노란색이 이제 코스닥인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연초 이후로 지금 다 이제 신용장구가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럼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원화가 이제 조금 괜찮으면서 최근에 사실은 원화가 조금 움직여도 삼성전자를 사주니까 그렇죠. 지수가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이제 개별 종목들이 사실은 별로 움직이지 오늘도 못했고, 코스피는 많이 빠진 건 네, 아니에요? 오늘도 사실 그렇죠. 보합이었고 그렇죠. 전체 종목들이 막 이제 추풍낙엽처럼 흔들리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대신에 신용장구로 들어온 이제 그들 종목들이 이제 약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가 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환율은 뭐 여기에서 크게 뭐 많이 흔들리지 않으면 달러가 조금 전에 105 정도 지금 트라이를 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105를 세게 넘어가거나 그런 이슈가 아니라면 1350원 정도에서만 멈춰준다라면 뭐 지수나 시장에 큰 영향은 안 줄 것 같고요. 대신에 저는 지금 좀 전에 이제 신용장고를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 신용장고가 높은 종목, 특히 그리고 개인 투자분들 비중이 높은 코스닥이 제가 볼 때는 조금 한번 오늘 큰 음봉이 나왔다고 해서 쉽게 이것도 뭐 단기로 들어가기는 조금 위치가 좀 애매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지난 작년의 고점까지 이렇게 올라온 상황입니다. 거기에서 지금 920선 정도에서 네. 딱 저항을 받고 지금 떨어지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거 한 번만에 뚫기는 지금 쉽지 않은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정도까지 한번 좀 조정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여기서 시장이 돌리지 못하면 신용이 이제 매물로 나올 거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시고 지금은 좋아하시는 삼성전자 쪽으로 대피를 좀 하고 하시는 게 저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너무 전제가. 여기는 그래도 네. 주주니까요. 그래서 네, 너무 방송에서 많이 들은 것 같아가지고. 네. 근데 그만만 대표님 해야 이 돼요. 환율 관련해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시장의 그건데 네. 전자로만 대피하기는 좀 대피를 한 군데 하기는 좀 그래요. 대피소가 여러 개 있으면 좋은데 그렇죠. 환율이 사실 이렇게 오르면 원래는 자동차주의 실적이 되게 잘 나와야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작년 4분기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현대차에서 제가 기사를 찾아보니까 올해 환율 가정이 1270원 정도라고 얘기를 했던 게 기사에 남아 있더라고요. 그럴 겁니다. 그럼 지금 환율이 1350원이면 엄청나게 환율이 높아졌잖아요. 네. 그럼 실적이 훨씬 잘 나올 텐데 자동차주가 3월 20 며칠부터 계속 빠져요. 일로 대피하면 안 될까요? 삼성전자도 대피하고 자동차도 대피하고 왜냐면 전차니까 원래 우리나라는. 수출주로 대피를 한다. 아니, 네. 일단 자동차로만 제일 현재 좋은 그래도 예. 그나마 반도체 다음으로 우리나라에서 잘 나가는 업종이니까. 대한민국 시장에서 네. 환차익을 네. 잘 안 쳐줘줍니다. 그건 실적이 그래도 왜냐면 이제는 가이던스를 주고 영업이익률을 이제 알려주기 시작하잖아요. 어쨌든 그게 1270원에서 50원이 돼서 이익률이 올라갈 텐데 그래도 안 쳐준다. 안 쳐줍니다. 외국인들은 혹시 안 쳐줄까요? 안 쳐줍니다. 네. 그냥 그건 쳐줘요? 제 느낌으로 그대로 네.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네. 예상보다 현대차가 판매는 적었는데 수익성이 좋아졌어요. 그렇죠. 네. 그렇다고 주가가 올라가느냐? 그래서 올라가는 거 아닙니다. 그렇진 않는다. 네. 그리고 또 현대차가 저 PBR 또 이제 밸류업 때문에 한번 올라왔었어요. 올라오다가 지금 쭉 무거워지는 며칠 동안 빠졌어요. 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거는 자동차는 저 PBR 관련된 모멘텀으로 봐야지 그쪽으로 보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아까 팀장님 말씀하셨듯이 선거 끝나고 봐야 돼요. 지금 정부에 지금 대피하기 좀 그렇다. 지금 솔직히 좋아하는 자리가 들어왔어요. 예. 들어왔는데 지금 머뭇머뭇거리는 이유는 총선 결과 보고 다음 주 수요일까지. 네, 정부의 힘을 실어주는 결과가 나올지 아니면 그럴지 그거 보고 거기서 차라리 거기서 그러면 약간 단기 투매 비슷하게 나온다. 근데 거기서 중요한 게 투매를 일으키는 쪽은 기관들일 겁니다. 네. 왜냐하면 그때 아이고 이거라도 팔고 다시 또 삼성전자 가야지 삼성전자. 이렇게 예. 나오다 보니까 그럼 그때 빈집이 될 수가 있어요. 네. 그때는 진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좋게 나오게 되면 좋은 자리다 보니까 따라가면 될 것 같고 안 좋게 나오는 뭐가 이게 그렇죠. 좋게 안 좋게가 그게 아니라 그렇죠. 시장이 다르게, 원하는 다르게, 예, 다르게. 예. 시장이 원하는 바로 나오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 판단은 저 PBR 종목들을 대응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럼 또 하나 반대로 볼게요. 그럼 이번에 실적 모멘텀은 괜찮아요. 좀 좋을 것 같은데 환율 때문에 빠진 종목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섹터들이 있어요. 환율이 올라서 빠진. 그렇죠. 것들. 원화가 약세가 되다 보니까 그렇죠. 하락한 종목들. 대표적으로 보게 되면 일단 제가 보기엔 LCC 네. 이거 모멘텀 가득하거든요. 근데 환율 때문에 좀 발목을 잡는 것 같아요. 근데 먼저 출발한 게 진에어가 나와 있고 진에어는 중심으로 LCC 몇 개 연합한다면서요. 그러면 대장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그런 거나 유럽 노선 가져오는 뭐 티웨이 항공이나 이런 종목들은 아마 그거만 유가랑 근데 유가는 솔직히 항공주의 악재가 아닙니다. 다 부과해버려요. 유효할증료라고 하죠. 그래서 그냥 심리적인 부담입니다. 그거 말고 이제 환율이 그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이렇게 있다가 그게 갈 가능성이 높다. 라고 봐야 될 거고 두 번째는 음식료죠. 음식료 실적
괜찮을 걸로 보는데 그게 환율 때문에 약간 이제 수입하는 비용 여기가 나오면서 조금 무거워져 있다 그러면은 그거는 또 봐야 될 것 같고. 대피를 자동차 말고 네. 조금 환율 때문에 피해를 본 LCC나 음식료로 할 때, 그러니까 전자는 당연히 대피를 하는 거고 여기는 네, 차라리, 나머지 네. 대피도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추가로 유틸리티. 유틸리티가 3월 19일부터 빠지더라고요, 정확하게. 그리고 22일부터 은행하고 자동차가 빠지고 너무 그- 놀랍더라고요, 정확하게. 신기할 정도로. 그때 네. 누가 먼저 던졌는지 잘 보세요. 누가 먼저 던졌나요? 반도체 살려고 누가 먼저 던졌겠습니까? 아, 알겠습니다. 네. 네. 그게 나오다 보니까 이게 수급을 못 사는 게 이제 그런 데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은 그리고 거기다가 반도체는 기관 입장으로 보게 되면 빈집이에요. 그렇죠. 구장창 특히 팔기만 전자는, 해가지고. 특히 전자는. 삼성전자는 더 그렇죠. 예, 그러다 예. 보니까 이거 빨리 채워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먼저 냄새 맡은 사모펀드가 먼저 들어오기 시작하고 이렇게 나오는 과정을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야 되는데 보니까 채팅창에도 약간 오늘 하루 종일 경제 뉴스 보셨던 분들은 또 삼선이에요. 약간 이제 지치네요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또 준비한 이슈니까 소화는 해야 되니까요. 이것도 짚어봐야 합니다, 여러분. 삼성전자에서 지금 SSD 가격을 25% 인상을 했다. 그리고 아까 김민수 대표님이 잠깐 언급해 주셨던 수요가 살아있는 부분, 낸드 수요가 폭발했다라는 부분 오늘 준비해 오셨는데요. 이 내용도 한번 들어보죠. 네. 삼성전자가 지겨우신 분들을 위해서 저의 사심으로 선택한 네. 이슈가 아닙니다, 여러분. 네, 오늘 알겠습니다. 준비한 준비했습니다. 이슈예요. 네. 네. 아니 네. 저기 자동차 아, 지나갔지만 말씀해 주- 예, 예, 조금만 해주십시오. 업데이트를 그러면 해주시죠. 드리면 제가 뭐 자료를 올렸다가 그냥 내려버렸는데 그냥 말로 설명드릴게요. 네. 이제 아까 우리 사회자님께서 삼성전자 이제 환율 저기 현대차도 자동차도 환율 올라오니까 좋지 않겠냐라는 네.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이제 데이터를 뽑아본 바로는 반도체는 어쨌든 우리가 실적이 앞으로 좋아질 기업들을 사야 되잖아요. 주식을 하는 이유는. 근데 현대차하고 기아는 애널리스트 분들이 아직까지 조정을 안 해서 그런지 실적이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요, 추정치가 맞아요. 변화가 감익이거나 없습니다. 거의 플랫이더라고요. 없고요. 지금 네. 거의 감익이거나 플랫이고 네. 그다음 우리는 주식 투자를 할 때 YOY 성장률을 좋아하죠. 그렇죠. 작년 대비해서 원래 얼마나 이제 업종이 이익이 많이 버느냐가 중요한데 보면 별로 크게 숫자가 없어요. 왜냐하면 작년에 너무 좋았거든요. 그렇죠. 숫자가.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기저 효과가 너무 높았기 때문에 원래 성장률 자체가 그렇게 자동차가 매력적이진 않거든요. 네. 그러면 결국에는 실적으로 보고 산다면 자동차는 쉽지 않은 상황이고 조금 전에 이제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밸류 모멘텀으로 올 연초에 움직였는데 네. 그러면 결국에는 큰 이벤트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밸류업이 추가적으로 좀 분위기가 오를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자동차는 접근하는 게 맞지 실적으로 가지고 자동차를 선택하는 것은 저는 아직 아닌가라고 네, 네. 말씀 드리고 싶고 네. 그럼 다시 또 그러면 SSD. 네, 삼성전자로 네. 좀 돌아와 보면 제가 오늘 이제 삼성전자를 이렇게 힘을 주고 이슈를 들고 온 이유는 지금도 늦지 않았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긴 호흡으로. 네. 물론 4월 5일은 실적 발표되면서 약간 그럴 수 이제 있죠. 변동성이 있을 수 있지만 충분히 제가 봤을 때는 더 큰 수익을 내고 나올 수 뭐 있을 한 것 같다. 연말 한 1년 보면 그렇다 개인 투자분들 말씀이시죠. 입장에서는 네. 그 이유로 그리고 시점도 제가 말씀을 좀 이따 드릴 텐데요. 네네네네. 어쨌든 오늘 매수한 금액이 역대급 매수 금액입니다. 전자만 네. 1조를 산 것 같던데요, 네. 이분들이. 그렇다고 그래서 제가- 하더라고요. 외국인이. 네, 데이터를 한번 외국인이. 뽑아보니까 2015년도 이후로 하루에 외국인들이 매수한 금액으로는 랭킹 4위더라고요. 오. 네, 랭킹으로 2015년 너무 길게 뽑으니까 좀 그래서 네. 제가 2015년도 이후로 9년 동안의 흐름을 뽑아보니까 1조 이상 산 금액이 외국인 매수 금액으로는 4위였습니다. 근데 오늘 보면 기관들은 팔았어요. 그죠? 별로 관심이 없이 이렇게 팔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삼성전자로 외사의 그 올해 24년도, 25년도 실적 영업이익 가이던스가 상향 조정이 되고 있는 이유 중에 첫 번째가 다들 잘 아시겠지만 뭐 HBM 관련된 이야기가 지금 네. 기술 격차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잘하면 12층 36기가 이쪽은 삼성전자가 경쟁사 대비 더 잘할 수도 있겠다라는 이야기들이 지금 회사 쪽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기대감이 있고 최근에는 뭐 SSD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제가 비교를 이렇게 설명을 드리려고 가지고 왔는데 원래는 우리가 이 HDD 많이 쓰거든요. 근데 SSD 쪽으로 지금 많이 쓰는 이유 자체가 전력이 지금 문제라는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죠. AI 서버 데이터 센터 쪽. 근데 SSD가 상대적으로 에너지 소비가 많이 낮습니다. 네. 그래서 이쪽으로 지금 많이 좀
넘어가는 부분들이 있고 공간도 당연히 적게 차지하고 그래서 고성능 컴퓨팅은 SSD가 많이 장착이 되는데 이쪽으로 인해서 낸드가 지금 가격이 빨리빨리 튀는 그런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죠. 그래서 지난 일주일 전과 보시면 현대차는 제가 좀 전에 변함이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삼성전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난주에 플랫하잖아요. 1분기 영업이 네네. 빨간색 보시면 지금 제가 오기 전에 그려보니까 고개를 들고 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거에 따라서 지금 주가는 반응을 해서 미리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연간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연간으로 34조 그리고 하나 더 이제 그림을 그려드리면 3월 20일만 하더라도 5조 이상 1분기 영업이 보는 애널리스트 분들이 몇 분 안 계셨죠. 제가 네. 빨간색으로 표시해놨는데 오늘 조금 전에 제가 그려보니까 네, 이제는 대부분 애널리스트 5조 분들이 7천까지 가 네, 있군요. 노란색은 네. 5조 7천 이상 부르신 분들이고요. 나머지는 다 5조 이상 부르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1분기 영업이익을 이미 이제 5조 2천억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한 6조 정도 찍으면 서프라이즈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서프라이즈겠네요. 왜냐하면 이 부분은 예. 이제 이미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6조 정도 찍으면 서프라이즈 될 것 같은데 그거 아니면 단기적으로는 약간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 정도 한번 보시고 그러면 언제 팔아야 되냐 그것만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하면요. 이거는 24년 동안의 흐름을 제가 한번 그려본 건데 삼성전자가 실적이 잘 나오는 해 이렇게 검은색입니다. 영업이익이 YOY로 높게 잘 나오는 해 직전에는 주가가 평균적으로 40%가 올랐습니다. 빨간색입니다. 주가의 YOY 상승률이거든요. 내년도에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올해 대비해서 50% 지금 성장을 하는 걸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연초 대비해서 삼성전자 주가는 이제 겨우 8% 올랐습니다. 네. 그러면 과거의 케이스를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아직 한 30% 정도 요 통계로만 봤을 때는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러면 언제 팔아야 되냐? 요 그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21년도 초 96,800원을 기억을 하실 겁니다. 네, 아마. 장중 고점. 네, 장중 고점. 네. 종가는 91,000원입니다. 그때 이제 외국인 수급을 한번 보시면 외국인들은 그 전에 샀고요. 그죠? 그 전에 샀고 오히려 고점 찍기 전부터 해서 팔기 시작했고 고점 찍고 상당 기간 옆으로 행보할 때 외국인들이 이미 다 줄이고 있었습니다. 예. 근데 이때 누가 받았냐면 다들 잘 아실 겁니다. 네. 그죠? 안타깝게도 예. 요 그림은 빨간색은 개인 투자분들입니다. 네. 이 물량을 개인 투자분들이 다 받았죠. 근데 지금 삼성전자를 누가 지금 사고 있고 누가 팔고 있죠? 외국인들이 열심히 지금 사고 있고요. 노란색. 네, 노란색에 외국인들이 네. 열심히 사고 있고 개인 투자분들은 오히려 지금 팔고 있습니다. 맞아요. 이 흐름이 결국은 역전이 돼야지 예, 저는 삼성전자의 끝이 또 이번에 한번 오지 싶다라는 말씀드리고 외국인이 사는 네. 기간에는 주식을 파는 건 팔 때- 별로다는 네, 말씀이시죠. 그렇죠. 외국인들이 팔 때는 살 때는 때는, 네. 가만히 계셨다가 저는 9만 원 이상 올라가고 한 10만 원 되면 그때 개인 투자분들이 다시 이제 또 야, 이 삼성전자밖에 없네라고 사야겠다. 그때 다시 들어올 네. 것 같아요. 예, 그때 외국인들이 아마 물량을 던질 가능성이 또 높습니다. 지난번처럼 그때 우리 연합뉴스를 시청하시는 구독자분들은 서서히 이제 조금씩 이제 내주시면 되지 않을까. 네. 단기적인 변동성은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그렇죠. 길게 봤을 때는 이 흐름을 보시고 판단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네. 외국인을 좀 지켜봐야겠네요. 네,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그 SK 하이닉스에 사실은 관심을 가지던 김민수 대표님께서도 네. 삼전에 얼마 전에 이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셨잖아요. 뭘 그렇게 어렵게 얘기하십니까? 줄여서 삼성전자 샀다. 사셨잖아요. 예. 나오셨어요? 아니요. 아, 아주 해피한 구가. 아니 아까 네. 채팅창에서 궁금해하시더라고요. 김민수 저 대표님 아직 계실까요? 이렇게 들고 그냥- 계실까요? 이렇게. 계좌의 즐기고 절반 계시죠? 이상이 계좌의 절반 이상이 다 반도체입니다. 아, 네, 그 역시. 그런 네. 네. 신이에요. 비읍신입니다. 네. 네. 근데 무슨 말씀이세요? 네. 뭐잘 틀려요. 잘 틀리는데. 아, 뭐 네. 바람신 같은 걸로 네. 제가 아니, 정리하고 말고- 넘어갈게요. 예, 근데 네. 이게 중요한 게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그런 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SK하이닉스가 먼저 독점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HBM 쪽에서 자존심이 무지 상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즘에 쏟아져 나오는 기사 보게 되면 저거 잡으려고 자기 꺾어진 자존심 회복하려고 무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나오는 변화가 일단 지금 이제 랜드에서도 변화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뭐 하려고 하냐면은 우리가 여기 마이크 어디 있죠? 예, 마이크 잘 달려 있어요. 네, 예, 깜짝 놀랐네요. 300단이라고 들어봤니? 네, 랜드에 적셔가는 겁니다. 네. 이거를 3D로, 그러니까 말 그대로 더블 스택입니다. 이거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니네 이거 못 봤을 걸 하면서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랜드 쪽에서는 그냥 하이닉스 고생했었잖아요. 네, 저기 중국에 있는 인텔 사업부 인수하다 보니까 고생했던 게 있다 보니까 그 기술 격차가 조금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막 얘기 나오고 있고 게다가 요즘에 엑시노스 막 부활시켰습니다.
지금 현재 엑시노스가 2200 같은 경우는 거기서도 그러니까 저희가 요즘 보게 되면 갤럭시 S23도 AI 된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업그레이드 이거를 그 업그레이드를 시키게 되면은 2200이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NPU가 가동이 될 수가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네. 전자 핸드폰이 많이 팔렸어요. 많이 팔렸습니다. 예. 생각보다 실적이 좋답니다. 그 자신감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엑시노스를 부활시켜서 지금 이제 내년에 S25인데 거기 뭐가 들어가냐면 이제 2500이 들어갑니다. 네. 2500이 들어간 게 뭐냐면 TPU가 들어갑니다. 드디어 TOP 이거 아니고요. 예, TPU 이게 다 아시는 텐더죠. 네. 텐더 방식이면은 자료가 어떻게 나오냐면 병렬로 이해합니다. 텐덤. 텐더 아닌가요? 텐덤 겁니다, 병렬은. 어쨌든 여기서 이제 물가와 이가가 차이가 나네요. 네, 가시죠, 예, 가시죠. 네, 아무튼 예. 예, 그 T 예. 병렬 네. 맞는 얘기세요? 예, 예. 잘 이해한 거죠, 제가. 네, 네. 그렇게 그래서 이제 전자, SK하이닉스, 코스피 상황에서 아웃퍼폼 업종과 종목으로 넘어가려고 했었거든요, 제가. 아 그런가요? 네. 예. 그래서 그러다- 전자. 예, 그러다 보니까 네. 거기서 이제 막 새로운 기술을 쏟아부으니까 거기서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이제 그때 예전에 지난번에 팀장님이 얘기하셨던 파운드리 관련된 쪽에 모멘텀이 불어지게 되면 이거 레벨업 돈다. 그렇죠. 안쪽에서 그게 가세가 이걸 그러니까 중요한 게 삼성 말고 다른 데들이 써야 됩니다. 그렇죠. 지금은 내부에서 많이 써주는데. 그렇죠. 예, 이게 쓰기 시작하고 아니면 그럴 정도면은 잠깐만 우리도 맡길게 하고 하는 게 이게 슥슥슥 늘어나야 됩니다. 그렇지. 그러면은 이 격차가 이제 TSMC 기다려 인텔 이러면서 그렇죠. 올라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하나 모멘텀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또 내년 가게 되면 삼성전자는 3D 디램으로 3D 디램 얘기까지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자꾸 이제 이번에 mem코에서 나왔던 얘기들 종합하게 되면은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하이닉스가 지금 열심히 가고 있지만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하이닉스는 반대로 실적 다 챙기고 있어요. 돈은 다 챙기고 있는데 이번 실적 깜짝 놀라실 겁니다. 네, 그래서 그건- 지금 다들 얘기하는 게 네. 둘 다 서프라이즈인데 SK 하이닉스가 조금 더 서프라이즈일 거다라는 기대도 어제는 사실 그래서 어제는 삼성전자보다 SK 하이닉스가 주식이 더 올랐었고 예. 또 오늘은 또 다시 삼성전자 훨씬 더 많이 오르고 이러고 있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 그 다음 주제가 이제 그런 상황인 건데 두 개 중에서 하나를 고르라고 하는 건 사실 너무 잔인한데 너무 잔인하잖아요. 근데 네. 최근에는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보다 괜찮거든요, 수익률이. 근데 올해 전체로 보거나 이렇게 보면 여전히 SK하이닉스가 훨씬 좋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를 골라야 된다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요걸 갖고 오신 것 같으세요? 여쭤봐요. 요 주제가 딱 사실은. 팀장님. 네. 지금 사신다는 전제잖아요. 지금 일단 그죠? 아무것도 없고 그러니까, 네. 주식을 이제 해봐야 되겠다라는 전제에서. 포지션이 없는 상태에서 예. 지금 산다라고 했을 예, 때는 없는 상태에서.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2배에 가까운 하이닉스보다는 그래도 밸류에이션 1.4배, 좀 차이가 나거든요, 1.44배에 지금. 있는 삼성전자가 저는 마음이 좀 편하지 않을까. 네. 근데 예를 들어 여기 네. 갖고 오신 것처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코스피라고 하면 네. 순서대로 삼성전자가 그래도 제일 낮고 그 다음이 SK하이닉스고 그리고 그래도 코스피다. 이런 순서로 아웃퍼폼이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요 순서는 뭐냐면요. 네네. 삼성전자가 시장에서 제일 세고 그쵸. 그다음에 하이닉스고 코스피가 이렇게 움직일 때 지금은 다른 것들은 움직일 때 다른 언더퍼폼이 업종에 있나요? 어떤 다른 영향을 게 주는지, 없죠. 다른 네네네. 업종에서 그러면 뭘 봐야 되는지. 예, 좋습니다. 네, 왜냐하면 오늘 많은 분들이 아마 소외감을 맞아요. 네, 네. 삼성전자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약간 좀 기분이 안 좋아 보이신 분들도 좀 느껴져요. 네, 채팅창에서. 그러실 것 같아서 네. 혹시나 과거에 그러면 이런 구조의 흐름이 있었을 때 그 대신에 좀 언더퍼폼이 한 종목도 있을 것이고 좀 아웃퍼폼하는 쪽이 있을 텐데 어떤 건가 싶어서 한번 봤는데 대부분의 업종이 언더퍼폼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그러면 네. 삼성전자를 결국에는 조금 사야 되는 게 아닌가. 수급이 일로 다 몰리는 네, 거군요. 그쪽으로 다 네. 가고 그 외에는 초토화되는 그런 부분이 역사적으로 많았고 대신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사이에 코스피가 이렇게 성과가 올라올 때는 그래도 좀 화학이나 IT 하드웨어 쪽이 조금 움직이는 그런 모습의 과거의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뭐 종목단에서 이제 과거에서 이런 케이스에서 초과 수익률을 나타낸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삼성전기라는 회사가 있죠, 우리. 네. 삼성그룹 내에서 MNCC. 지금 보신 거죠. 네네.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 코스피 순서일 때도 삼성전기는 아웃퍼폼했고요. 네. 네. 이 코스피가 가운데에 들어갔을 때도 삼성전기는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기 주가 보시면 네. 다른
것들 대비해서 오늘 플러스로 양호하게 아, 네. 상당히 무거운 주식임에도 불구하고 요즘은 좀 버티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도 이런 케이스가 있었고 최근에는 또 뭐 요즘 유리기판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뭐 SKC, 삼성전기가 뭐 피로틱스도 있고 작은 종목들도 있지만 대형주 쪽에서는 유리기판이라는 시대가 열렸을 때 그래도 가능성 높은 기업으로는 삼성전기를 모멘텀으로 보고 있으니 그러한 부분들도 영향을 주고 있고 이러한 퀀트적인 부분들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 또 대안으로 삼성전기를 또 이렇게 관심을 두다 보니 오늘도 아웃퍼폼을 좀 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런 구간에서는 삼성전기가 그래도 좀 과거에 좀 움직였었다 정도 그나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이런 상황에 아웃퍼폼하는 업종을 사실 지금 시간이 많이 남지가 않아서 자연스럽게 화장품주도 함께 다뤄주시면 아. 어떨까요? 그 뒤에 이제 김 대표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화장품 뭐 짧게 그러면 말씀드리면 네. 네.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여기 명동도 가보고 뭐 이렇게 해보면 과거에는 다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 면세점 많이 가시고 그죠 단체 관광하시면서 막 쇼핑하시는데 요즘은 뭐 대부분 올리브영 가거나 다이소 가십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을 이렇게 직접 찍어온 사진이 있습니다. 명동에 올리브영 매장 제일 큰 데 가면 이게 1층이 아니라 위에 몇 층 있는 쪽에 하면 일부러 2층에서 내려오면서 제가 찍은 사진인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가 계산대입니다. 아. 네, 계산하려고 줄이 이렇게 굽게 이렇게 서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 중국 소비 관련된 부분들이 우리나라의 올리브영이나 다이소에서 이렇게 많이 쇼핑을 하는 게 확실히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고 그리고 결국에는 뭐 제가 관심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중국도 좋은데요. 요즘 뭐 미국향이나 일본향 화장품이 숫자가 잘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적 시즌이잖아요. 그럼 미국향이나 일본향 쪽으로 보시면 좋은데 최근에 일본에서 드라마 하나 엄청 히트 친 거 아십니까? 저는 몰랐어요. 아, 예. 한국인 맞아요. 남자 주인공. 네, 맞아요. I love you라고 네. 그 아이가 잘 아시네요. 아이가 눈 아이. 네. 그래서 아. 여자 주인공 분이 눈으로 이렇게 보면 사회자님의 마음을 다 이제 깨뜨리고 그런가요? 읽을 수 있는 그런 뭐 러브 스토리인데요. 이 드라마가 히트치는 걸 보면서 제가 이제 넷플릭스에서 지난 주말에 보니까 진짜 한류 관련된 내용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문화들이 알려지고 화장품도 관심을 가지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미국 향이나 일본 향으로 하고 있는 우리나라 화장품 관련된 기업들이 1분기도 실적이 좀 좋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들을 좀 틈새로 보시는 게 네. 좋지 않을까 뭐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화장품주 전망 김민수 대표님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좋죠. 괜찮아요? 돈 있으면 사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문제긴 한데. 예. 네. 삼성전자 팔고 삽니까? 그러면 그 정도로? 아니, 그 정도 말고는 그 정도는 아니죠? 그 정도는 아니고. 알겠습니다. 네, 빌려서 사야죠. 아. 네, 와이프한 예.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그거는 꼭 체크하셔야 될 것 같아요. 화장품이 중국으로 움직이는 거 아닙니다. 네. 자꾸 기사에선 그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중국 사람들은 돈 있으면 비싼 거 씁니다. 유럽 브랜드 쓸 거고요. 네. 에코님 같은 도 그럴 거고요. 돈 없는 애들은 자기네 브랜드 삽니다. 네. 한국은 쓸 자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산이 중국의 경기가 돌아서면서 중국 소비가 늘어난다. 이거는 그렇게 보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와서 신기하니까 와서 올리브영에서 사보는 정도 그렇게 하는 게 제일 맞는 것 같고 그러면은 거기서 또 아모레퍼심이 많이 얘기잖아요. 네. 그거는 코스RX 때문에 올라가는 겁니다. 네. 5월달 가게 되면 이제 100% 지분 취득한 거 이제 자회사로 편입이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게 매출이 4,800억에 1,500억 영업이익 나오는 회사예요. 그러면 얼마나 레벨업이 되겠습니까? 네. 그런 쪽으로 접근하셔야지 중국의 소비 때문에 그러면 아니다. 아하.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